장서는 서주 팽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여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하며 친구였던 서주 낭야의 조 서주동해의 왕랑과 함께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약간의 나이에 효렴으로 청거되었으나 벼슬 길에는 뜻이 없었는지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주자사 도겸이 그를 무죄로 청거했을 때도 응하지 않았는데 도겸은 장서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그를 체포해 감옥에 가둬버렸고 이로 인해 장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하지만 친구였던 조욱이 마침 도겸의 휘하에 있었고 그가 혼신의 힘을 쏟아 장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장서는 다행히 풀려날 수 있었다 합니다. 이후 한말의 대란이 일어나 서주 지역의 수많은 선비와 백성들이 양주 지역으로 많이 피난을 갔는데 장서도 이때 양주로 길을 떠납니다. 장서가 어떻게 손책의 휘하로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손책이 군대를 얻을 목적으로 원수를 찾아가기 전에 서주, 광릉 지역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당시 손책은 그곳에 머무르며 장서 같은 서주 지역의 인사들과 교류를 하며 친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서주에서 양주로 피난을 온 선비들 중 대다수가 친분이 있었던 손책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봅니다. 어쨌든 손책은 자신의 휘하에 들어온 장서에게 높은 자기를 내렸다고 하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장서를 마치 옛 친구처럼 대하며 문무의 모든 일을 장서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서가 매번 북방의 사대부들과 서신을 교환할 때마다 그들이 보내온 답신을 보면 한결같이 장서를 극찬하는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장서는 이러한 것들을 숨기거나 반대로 드러내더라도 모두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게다가 손책은 자신의 관할 지역 하에서 자신보다 명망이 높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서의 걱정은 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책은 오히려 이 일을 듣고는 기뻐하고 웃으며 과거 관중이 제 나라의 재상이 되자 첫째도 중부라 하였고 둘째도 중부라 하였더니 제 황공이 패자 중에서 으뜸이 되었소. 지금 그대가 나를 위해 덕과 지혜를 베풀고 내가 능히 그것을 쓰니 그 공명이 어찌 나에게만 있겠소? 라고 말했다 하니 손책이 장서를 아끼고 신뢰함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건한 5년 손책이 자객들에게 습격을 당해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전약에 따르면 본래 장서 등은 손책에게 손책의 또 다른 동생이자 그의 풍모를 닮았던 손익에게 병권을 줘야 한다고 했으나 손책은 송건을 불러 인수를 차게 해 후계자 다툼이 발생할 요인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책은 장서에게 자신의 동생인 송건을 부탁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하며 오력에 따르면 만약 송건이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대가 편의대로 직접 취하시오라고 말했다 하는데 이는 훗날 유비가 임종을 앞에 두고 제갈량에게 내 아들이 보좌할 만하면 보좌하시고 만약 그가 재능이 없다면 그대가 스스로 취하도록 하시오 라고 남긴 유언과 대동소이합니다. 이처럼 손책에게 장서는 제갈량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손책이 죽은 뒤 장서는 먼저 한왕실에 표를 올리고 각 지역의 관료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각자 직무를 받들 수 있게끔 영을 내려 내부의 소란스러움을 어느 정도 정리하였으나 여전히 민심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손책의 뒤를 이은 송건은 형을 잃은 슬픔을 여전히 이기지 못하고 비통해하며 정사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서는 송건을 찾아가 무릇 후사가 된 자는 능히 선연의 앞길을 짊어져야 번창할 수 있고 아비의 사업을 이어받아 공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천하는 소리 끓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이고 수많은 도적들이 호시탐탐 침공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데 효령께서는 어찌 슬픔에만 겨워하고 있으십니까? 라고 말한 뒤 직접 송건을 부축해 말에 태우고 미리 진열시켜 놓은 병사들을 순시하게 하니 그때부터 민심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송건은 장서의 도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손책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손책과 마찬가지로 장서를 신임하게 되어 그를 태사태부의 예로서 대우하였고 강표전에 따르면
송건은 다른 신하들을 부를 때는 그들의 자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오직 장소를 부를 때만은 장공이라고 칭하며 존중을 표했다 합니다. 건한 13년 하북을 평정하고 청주까지 집어삼킨 조조는 이제 송건이 있는 양주 지역까지 점령하여 천하 통일을 이룩하려 합니다. 이때 송건의 모사들은 조조의 군세가 강한 것을 두려워하며 송건에게 조조를 맞아들여 항복하기를 권유했는데 장소도 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장소는 송건에게 조조는 승량이나 봄과 같은 인물이며 천자를 끼고 사방을 정벌하고 있는데 움직였다 하면 조정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지금 그를 막으면 일은 더욱 순조롭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조조를 막을 수 있는 이유는 장강 덕분인데 지금 조조는 형주를 손에 넣어 유표의 수군까지 얻었기에 그 이점을 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많고 적음을 보면 논할 수도 없는 지경이니 조조를 영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라고 조언했다 합니다. 하지만 노숙과 주유가 항복을 반대하며 송건을 위해 조조와 맞서자고 주장했고 이에 송건은 유비와 연합하여 조조의 군대를 적벽해서 박살내버립니다. 이로 인해 항복을 권유했던 장소의 입장은 난처해졌고 이후에도 송건은 장소를 여전히 우대하긴 했으나 예전처럼 중용하지 않게 됩니다. 훗날 송건이 승상을 뽑으려 하였을 때 대다수의 신료들은 장소를 추천하였으나 송건은 지금 일이 많아 통과라는 직책의 사람은 책임이 막중하오 라고 말하며 손소를 승상으로 임명했고 이후 손소가 죽자 사람들이 다시 장소를 추천하였는데 송건은 자신과 장소가 뜻이 잘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호응을 승상으로 삼았다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송건은 황제가 된 뒤 문무백관들을 소집하고는 주유에게 공을 돌리며 그를 칭찬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만약 장공의 계책을 따라 항복을 했다면 지금쯤 밥이나 빌어먹고 있을 것이요 라고 말했기에 장소는 매우 부끄러워하며 땅에 엎드린 채 땀을 흘렸다 합니다. 송건은 항상 사냥을 할 때면 말을 타고 누비며 호랑이에게 활을 쏘아댔고 호랑이가 송건이 타고 있는 말에 말 한 장을 끌어 잡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장소는 안색이 변하며 송건에게 장군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십니까? 무릇 인군된 자는 영웅들을 말에 태우고 재연들을 몰아가지 어찌하여 들판을 누비며 맹수보다 더한 용맹함을 과시하는 것입니까? 만약 하루아침에 우왕거리라도 생긴다면 천하가 뭐라고 비웃겠습니까? 라고 간언합니다. 이에 송건은 장소에게 내가 나이가 어려 깊이 생각하지 못했소. 그대에게 부끄럽구려 라고 사죄를 했다 합니다. 하지만 송건은 이후에도 똑같이 행동했고 아예 호랑이를 사냥하기 위한 수레를 만들어 사냥을 했는데 수레에 뒤처진 짐승들이 송건이 타고 있는 수레를 범접하였으나 송건은 이를 손으로 쳐내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깜짝 놀라며 송건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으나 그때마다 송건은 대답은 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송건은 술을 좋아하여 연회를 열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술을 마시고 신하들에게도 술을 보냈는데 한 번은 무창의 낚시터인 조대에서 신하들과 함께 신나게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회에 참석한 신하들이 술에 취해 벗게 되자 송건은 신하들에게 물을 뿌려서 깨우며 오늘 술자리가 흥겨우니 내가 취하여 이 조대 위에 쓰러져야 연회가 끝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장소는 정색하며 밖으로 나갔고 송건은 사람을 시켜 장소를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함께 즐거움을 누리려 했을 뿐인데 공은 어찌하여 화를 내시오 라고 물었고 장소는 옛날 은나라 주왕이 술치 개미를 언덕같이 쌓고 술로 된 연못을 만들어 긴긴 밤 동안 마셔댔는데 당시에도 이를 좋아했지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송건을 돌려깝니다. 이에 송건은 만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소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버려 그 즉시 연애를 끝냈다고 합니다. 황초 2년 위나라의 조비가 송건을 오왕에 임명하며 형정이라는 인물을 사자로 보냅니다.
그러나 형종은 오나라를 하대하고 업신여겨 송건이 도정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문에 들어와서도 수레에서 내리지 않았고 교만한 얼굴을 했기에 장소가 나서서 형종에게 옳고 그름을 논하고 꾸짖으니 형종은 깜짝 놀라며 황급히 수레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송건이 존호를 칭하게 되자 장서는 자신이 늙었다 하여 관직을 그만두었는데 송건은 다시 장소를 불러 보호장군으로 임명하고 지위는 상공 다음 가도록 했으며 누우로 받고 봉하고 시급 1만호를 하사했다 합니다. 그래서 장서는 다시 정정하게 활약하며 송건에게 끊임없이 지곤을 하다가 황제인 송건을 직접 찾아가 뵙는 것을 금지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총나라에서 사신이 오게 되었고 그 사신은 총나라의 덕이 아름답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송건의 곁에 있던 신하들은 총나라 사신의 발언을 반박하지 못하였기에 송건은 탄식하며 장공이 여기 있었더라면 그는 꺾이지 않고 총나라 사신의 입을 다물게 했을 테니 어찌 그가 다시 스스로 과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에 송건은 장소에게 사과를 하며 다시 그를 궁궐로 불러들이려 했으나 장소는 죄송하다고 말하며 피하였고 놀랍게도 이때 송건은 무릎을 꿇으며 만류했다고 합니다. 황무 7년 요동의 공손년이 원나라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자 송건은 장미 호안을 요동으로 보내 공손년을 연왕으로 임명하려 하였고 이에 장소는 송건에게 공손년은 위나라를 배신했기에 포벌당하는 것이 두려워 우리에게 구원을 요구하는 것이지 진짜 우리의 신하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만약 공손년이 계획을 바꿔 위나라와 다시 화친을 맺는다면 우리의 사신들은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언합니다. 하지만 송건은 끝까지 공손년에게 사신을 보내려 하였고 장서도 지지 않고 계속 반대하였기에 결국 송건은 참지 못하고 칼을 어루만지면서 오나라 사람들은 궁에 들어오면 나에게 절하지만 궁을 나가면 그대에게 절한다고 하오. 그리고 나는 그대를 지극히 공경하는데 그대는 수차례 중신들 앞에서 내 뜻을 끊으니 내가 일찍이 계책을 이룰까 두렵소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송건의 무력 시위에도 장소는 물러서지 않고 비록 신의 지혜와 말을 쓰시지 않아도 매번 어리석은 충정을 다하였던 것은 태후께서 붕어하실 때 여러 신하들 중에서도 이 노신을 불러 조칙으로 고명의 말씀을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끝끝내 눈물을 흘렸고 이에 송건도 칼을 땅에 내던지고 장서를 마주보고 울었다 합니다. 그러나 웃긴 것은 송건은 결국 장미와 호안을 요동으로 보냈다고 하며 장서는 송건이 자신의 말을 따라주지 않았기에 병을 핑계로 대고 조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둘의 막장 행각이 시작되는데 송건은 장소가 자신을 보러 오지 않자 그를 원망하며 흙으로 장소의 집문을 밖에서 들어막았고 이에 장소도 지지 않고 자신의 집안에서 문을 흙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이후 장소의 예상대로 공손년이 송건을 배신하여 장미와 호안을 죽여버리자 송건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수차례 장소에게 사람을 보내 위로하고 사과를 하였으나 장소는 여전히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이에 송건이 직접 장소의 집문 앞까지 가서 장소를 불렀지만 그는 병을 이유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건은 최후의 수단으로 장소에게 겁을 주기 위해 장소의 집문에 불을 질렀지만 장소는 여전히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데 송건도 대단한 것이 명색이 황제인데도 삐진 노신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송건은 장소의 집문에 붙은 불을 끈 뒤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소의 아들들은 이대로 있다간 가문 전체가 날아갈 정도로 사태가 악화될 거라 생각했는지 직접 장소를 부축해 일으켜 송건을 보게 했고 이후 송건은 장소와 함께 궁궐로 돌아와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하니 장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조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가화 5년 장소가 81세의 나이에 눈을 감으니 송건은 소복을 입고 직접 조문을 하였고 그에게 문우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감령이 송건의 휘하에 들어온 뒤
황조를 공격하자는 계책을 내었을 때 장서는 감룡을 비난하며 지금 전쟁을 치르면 안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감룡은 나라에서는 그대에게 소아의 임무를 맡겼거늘 그대는 후방에 남아 지키면서 혼란을 걱정하고 있으니 어찌 고인을 배우기 바라시오 라고 대받아쳤다 합니다. 이로 인해 송건은 감룡의 조언을 받아들여 황조를 공격했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황조를 죽이고 그의 군대를 모두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합니다. 장서는 송건에게 노숙이 겸손하지 않고 불만이 많다고 비난함과 동시에 노숙의 나이가 어리고 거칠어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말했으나 송건은 장서의 말을 듣지 않고 노숙을 더욱 귀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장서의 동생의 아들인 장분이 약간의 나이에 성을 공격하는 공성 장비를 만든 공으로 보줄에게 청거되었는데 장서는 이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며 장분에게 내 나이가 아직 어리니 어찌 군대를 이끌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에 장분은 과거의 사례를 들고는 저는 실로 재주가 부족할 따름이지 나이가 어린 것은 아닙니다 라고 반박했고, 이후 그는 연이어 공을 세워 반주 지역의 도독으로 임명되었다 합니다. 오서에 따르면 장서는 도겸이 자신을 감옥에 가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비통해하며 그를 애도하는 글을 지었다고 합니다. 장서는 송건이 죽은 노숙을 대신해 도독으로 임명하려 했던 엄준과 뛰어난 지휘관인 여몽을 직접 청거했다고 합니다. 장서의 문장 능력은 매우 뛰어나 조조에게 패드립을 쳤던 진린과 그 유명한 예영도 장서의 재능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일전 장서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